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강원택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공간이 여기인데, 이렇게 또 편안한 공간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학생들도 그렇고, 교장 선생님 수업할 때도 그렇고, 다 뒤에서부터 차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앉아 계신 것도 뒤쪽에 많이 계신데. 예.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요즘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야기고요. 개인적으로는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좀 힘든 시간을 정치학자로서 보냈습니다. 한국 정치를 정보하는 입장에서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뭐가 잘못돼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잠을 잘 자는 편인데 12월 달에는 좀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이거 제 인생에서 굉장히 드문 경우였는데 그만큼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도 그런 겁니다.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럼 이게 이제 선거를 치르니 모든 게 다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희망찬 미래가 열리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그럼 뭔가 변화가 우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 간단한 양력이고요. 이건 이제 제 5공학으로 작년에 낸 책인데 관심 있는 분들 좀 요즘 이야기도 좀 기반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보통 시작할 때 이 그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사실 여기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장의 사진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전쟁 직후죠, 그죠? 전쟁 직후에 폐허가 된 광화문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요즘의 모습입니다. 이 두 장이 보여주는 거는 어마어마한 변화겠죠, 그죠? 어마어마한 변화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발전한 거는 맞는데, 이 두 사진의 시차는 7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장의 사진을 다 본 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우리가 변화해 왔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같은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후진국 출신 분도 계시고, 개도국 출신 분도 계시고, 또 중진국 출신 분도 계시고,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선진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코온 환경이 사람의 인식을 많이 좌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이제 우리 정치에도 마찬가지로 중층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제도의 문제인데 제도가 별로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많이 발전된 게 많이 있죠. 문화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국내보다 바깥에 나가면 더더욱 한국 문화에 대한 위상은 더 많이 알 수 있는데 제가 요즘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가장 감동받는 건 이 방위 산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출신은 아니고 국민학교 출신인데 여기도 보니까 국민학교 출신도 계시고 초등학교 출신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수업 시간에 들었던 얘기 중에 그 어린 나이에도 의아했던 게 6.25 전쟁 때 남한에 전차가 한 대도 없었다는 거예요. 6.25 때 남한에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소련제 탱크가 한 200여 대 있었고요. 우리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전쟁을 한 탱크가 없다고? 그게 전쟁이 돼?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탱크 만들어서 판다는 거 보면 굉장한 발전이나 격세지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했죠, 그죠? 그 다음에 OECD, 제가 이제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ODA 관련해서 금년에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2009년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된 유일한 국가이긴 한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69년 예를 들면 우리가 한 3천억 정도 예산안이었는데, 그때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원조 받았던 금액이 800억 가까우니까, 외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라 살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인데 지금 4조 4천억에 아마 5조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여러 가지로 발전됐죠, 그죠?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괜찮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제3의 물결, 제3의 물결이란 건 뭐냐면, 우리도 1987년에 이제 민주화를 이뤘죠. 뭐 85년에, 김영삼 단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86년에 민주화 추진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아니군요. 84년이군요. 83년에 김영삼이 단식을 하고, 84년에 민추협이 만들어지고, 85년에 1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신한민주당 돌풍이 일어나고, 86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천만인 개헌 서명 운동이 86년부터 시작이 되고, 그게 이제 쭉 진행이 되고, 87년 초에 박중철 사건 터지고, 중간에 4.3 호언선언 나오면서 또 한번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5월 17일 날 박정철 사건이 축소 조작됐다는 걸로 또 하고, 그게 이제 6월 항쟁으로 이어져서 6.29 선언까지 이어지게 된 게 이제 우리의 민주화인데, 사실은 흥미롭게도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한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들이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보다 한 10년쯤 먼저 한 나라가 남유럽에 있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여기는 이제 군사정부거나 뭐 아시는데 프랑크 총통 하에 스페인 놓여 있었죠. 이제 여기가 민주화가 됩니다. 75년 전후쯤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영향을 미치죠.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문화적으로 비슷한데 일단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남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틴 아메리카로 이게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뭐 우루과이, 뭐 칠레, 페루 다 이렇게 민주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시아로 넘어옵니다. 아시아로 넘어와서 그때 제일 먼저 이제 마르코스 쫓겨나고 필리핀이 민주화되고 대만도 계엄령 해제하면서 민주화시키고 우리도 민주화가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제 동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죠. 소련과 동유럽, 소련이 이제 소련권이 붕괴하면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민주화를 이루게 됩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그 연방도 해체가 되고 여러 국가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우리 아파르테이트 하신 대로 남아공 넬슨 만델라로 이제는 남아공의 민주화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들이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룹니다. 이거를 이제 헌팅턴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제3의 물결, 더 서드 웨이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웨이브는 왕이라든지 귀족, 뭐 종교 지도자들만이 정치적 권리를 갖고 있던 것이 보통 선거권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 이게 이제 퍼스트 웨이브고, 세컨드 웨이브는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가 돼서 정치적 권리가 없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독립을 하면서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거를 세컨드 웨이브. 그리고 이 70년대 중반부터 한 20여 년 동안 전 세계 수십 개 국가가 이루어졌던 거를 서드 웨이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컨드 웨이브를 탔다가 망했고 이제 서드 웨이브 다시 탄 거죠.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다들 비슷한 시기에 수십 개 국가 민주화 됐으니까 그럼 한 30년쯤 지난 상황에서 보자. 어떻게들 지내고 있는가.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3의 물결을 같이 탔지만 그게 30년 동안 지속되면서 잘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았는데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드물게 민주적 공고화가 잘 되어 왔던 나라였습니다. 이게 과거형이어서 참 서운한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 나가서 한국 정치 관련된 이야기하게 될 때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비교적 성공한 국가다. 뭐 어려움이 많지만 어쨌든 작동하고 있다. 그냥 제 말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2023년 말에 그러니까 매년 이게 이런 그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기구가 몇 개가 있습니다. 뭐 프리덤 하우스라는 게 이제 미국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스웨덴의 예테보리 대학에서는 거기 정착과에서는 Variety of Democracy, 보통 VDEM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렇게 조사하는 데도 있고, 이거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죠.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매년 조사하는 자료입니다. 전 세계 167개국 대상으로 하고요. 5가지 카테고리로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선거 과정이 공정하냐, 뭐 다원적인 경쟁은 허용되고 있느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부는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 이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치 참여가 얼마나 자유롭고 또 열려 있느냐, 개방적이냐 이런 거고, 네 번째는 이제 정치 문화가 이제 뭐 민주적이냐, 뭐 이런 거죠.
다섯 번째 시민 자유가 허용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10점 만점에 이 다섯 개를 합한 거의 평균이 8보다 높아야 됩니다. 8까지는 아니고 8.01이 되면 그때부터 완전한 민주주의가 됩니다. 그럼 그거 아래 단계는 결점 있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플로우드 디모크라시, 결점 있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게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딱 아주 심각한 권위주의는 아주 좀 애매한 단계, 그걸 이제 하이브리드 리짐, 혼합형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는 이제 권위주의 체제입니다. 이렇게 네 개로 이제 나눠 놓는데 보시는 대로 167개국 중에서 2023년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전 세계의 24개 나라만이 완전한 민주주의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민주주의군에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가를 받는 게. 167개국 중에 24나라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정치가. 안에서는 지지고 볶았지만 제도가 돌아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느 나라나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는 정말 행복해.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나는 정말 정치인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 행복해. 이런 나라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도가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때는 이제 이렇게 갔던 거죠. 참고로, 아주 오랫동안 압도적인 성적으로 167등을 했던 나라는 북한이었는데 요즘에 북한보다 더한 나라가 생겨서 북한이 밑에서 3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아프가니스탄하고 미얀마가 지금 이제 더 낫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지금 보면 이게 2006년부터 자료인데요. 대체로 보시면 이렇게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한 민주주의에 대체로 속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3의 물결을 탄 대부분의 국가들이 나빴던 거에 비해서는 그런대로 선방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좀 나빠졌습니다. 작년을 하고 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결점 있는 민주주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점수가 낮은 게 보시면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폴리티컬 컬처가 나쁜데 저거는 매우 분열된 사회라는 겁니다. 분열과 대립이 심한 사회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심지어 이제 2023년보다 10단계 떨어졌습니다. 이게 원래 매년 2024년 자료는 보통 24년 12월쯤 나오거든요. 12월 한 10일 전후쯤 보통 나오는데 금년에는 1월 달이 돼서야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아마 그게 윤석열이 12월 3일 날 하는 바람에 발표하려다가 여기서 일단 딜레이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내보낸 것 같습니다. 보통보다 상당히 늦어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시는 대로 지금, 좋지 않죠. 그죠? 네, 지금 이제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왜 나빠졌을까 이런 거죠. 그동안 이렇게 잘해왔는데, 그동안 보면 그렇게 딱히 그런 대로 잘해왔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옛날 이야기부터 좀 해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소야대에서 야당의 야당의 횡포? 윤 대통령 표현으로. 그거에 이제 분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여소야대는 그동안 매우 빈번했던 일입니다. 그럼 저 때라고 여소야대 대통령은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파국을 면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대로 잘 왔습니다. 근데 왜 이번엔 이렇게 됐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이게 이번으로 끝날 일인지 아니면 다음에 또 반복될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잘 참아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만 잡으면 자꾸 말이 길어져가지고. 일단 저는 15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의 이 15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 노태우 대통령의 시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환기입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기고 국제 정치적으로는 냉전에서 탈냉전으로의 전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환기가 상당한 도전이 되고 위협 요소도 되지만 동시에 기회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잘했죠.
국제 정치적으로는 잘했습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북방 정책을 펴서 뭐 상당한 정도의 외교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게 특히 88 올림픽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게 참 좀 말이 딴 데로 세지만 올림픽 유치를 누가 신청한 줄 아세요? 전두환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신청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신청을 했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박종규라고 있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박종규 경호실장 했던 경호실장을 오래 했었는데 유경수 여사 사건 때 이제 못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서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었냐면 대한사격연맹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79년 초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를 한국에서 유치를 합니다. 한국에서 유치한 가장 큰 대회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를 유치해서 태릉에서 했는데 그게 잘 끝났습니다. 그때 이제 박정규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제 우리는 뭐 하나 잘 되면 굉장히 점프가 크잖아요. 각하, 제가 이번에 해봤는데 잘 됩디다. 우리 올림픽 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 뛴 거죠. 그죠? 사격 선수권 대회 하나 성공했다고 바로 올림픽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뭐 강요들은 일단 반대만 하고 관료들은 다 반대였고 비용 많이 든다. 그러나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박정희 대통령이 신청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신청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11.6 사건이 나서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는데 다 모르고 있었던 거죠, 다들. 근데 이제 IOC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임박해서. 야, 니네 신청서 냈는데 할 거야? 뭐 이렇게 온 거죠. 그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이제 이거 어떡하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갖고 이제 막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관료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이것 때문에 도시가 뭐 엄청난 재정 적자에 빠진 곳이 엄청나게 많다. 우리가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70년대 초에 아시안게임 유치했다가 그거 반납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이게 또 이런 거 좀 모양새도 빠지고 뭐 하여튼 등등 여러 가지 왜곡절이 있었는데 그때 노태우나 허화평 같은 사람들은 이거 이번에 좋은 기회다 우리 잡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정 씨가 또 그때 민간인으로서 올림픽 유치위원장을 맡았는데 이 양반이 또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용 관련된 이야기 하니까 경기장은 어차피 짓고 나서 그거 계속 쓸 거 아니냐 우리가. 선수들이 쓰든 국민들이 쓰든 어쨌든 경기장은 쓸 거니까 그건 그대로 지으면 되고 문제는 이제 뭐 부속 시설인데 예를 들면 숙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정재영 회장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다. 그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하고 일단 먼저 선수촌이랑 기자촌으로 쓰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된다. 그게 지금 이제 있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그게 그 뒤에 세상 모든 올림픽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거죠. 올림픽 유치했는데 이게 타이밍도 아까 전환기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올림픽에도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88년이죠. 84년, 80년, 76년 올림픽부터 하면 76년 올림픽이 몬트리올이었습니다. 캐나다의 몬트리올이었는데 그때 이제 남아공에서 인종차별 백인 정부가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영연방 국가들은 럭비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잘한단 말이에요. 남아공도 잘하고 뉴질랜드도 잘합니다. 뉴질랜드는 뭐 올 블랙스라고 이렇게 잘하는 선인데 그 둘이 이제 친선 경기라는 거예요. 남아공이랑 뉴질랜드랑.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국가들이 봤을 때는 뉴질랜드는 이거 기피 국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뭐 올림픽에서는 뭐 다 와라 이렇게 해서 뉴질랜드 럭비 팀에 올림픽 출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다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몬트리올 올림픽에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 이게 모스크바 올림픽입니다. 근데 모스크바 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공에 서방 국가들이 항의하면서 올림픽을 보이콧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올림픽은 반쪽 올림픽이 됐습니다. 근데 84년이 어디냐면 LA였어요. 그 소련이 이제 보복한 거죠. 그래서 동구권 국가들이 또 못 갔습니다. 그래서 76년, 80년, 84년 올림픽이 다 파행이었는데 88년 올림픽은 사회주의권과 외교 관계가 없는 한국에서 치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외교적 사회주의권으로의 외교 관계를 확대하는데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 실제로 효과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이 가장 한국을 알리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운동 경기만 놓고 본다면. 네? 뭐 근데 그건 이제 어차피 뭐 잘한다 정도고 경기장 하나 잘 지으면 되잖아요.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려면 뭘까요? 마라톤입니다. 예,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속이기 어렵습니다. 3시간 동안 뭐 밑에서도 있고 또 헬기가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마라톤 코스는 지금 잠실 주경기장 있죠. 그죠? 이제 그때 새로 지었고, 그때 뭘 지었냐면 여러분이 지금 타고 다니시는 88 올림픽 도로가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88 올림픽 도로의 첫 용도는 마라톤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잠실 주경기장에서 나와서 88 타고 쭉쭉 달리다가 강북 갔다가 강북에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다시 주경기장으로 돌아가는 코스가 그때 마라톤 코스였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그때 사회주의권은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발전상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자극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노태우 정부에서는 북방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했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중에 최근에 했던 쿠바나 시리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그 시기에 그 임기 중에 대부분의 수교를 다 마치게 됩니다. 굉장히 잘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지금 그때 이제 인프라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와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천공항이라든지 KTX라든지 서해안고속도로나 새만금은 다 그때 노태우 때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꽤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권위주의에서 막 벗어났기 때문에 무서운 형태나 강한 리더십을 원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태우를 물태우라고 불렀죠. 쉽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후보 시절에 KBS 개그 콘서트를 찾아가서 나를 코미디 소재로 삼아도 좋다고 이제 노태우 그때 후보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 말을 지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뭐 김영건 씨 나와서 회장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랑 뭐 그런 형태의 것들이 그때 굉장히 많은 형태의 코미디가 그 풍자극이 많이 나왔고 최병수 씨가 이렇게 목소리 흉내내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죠.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김건희 흉내내고 이러면 잘리고 뭐 그러니까 훨씬 더 그때보다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보는 거는 여소야대의 상황이었지만 최초의 여소야대의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극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적인 형태의 정치력이 발휘가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남북 관계는 항상 이념적으로 그동안 굉장히 큰 갈등의 그 소지가 있었죠. 근데 우리 학부 계셨던 이용구 선생님이 이제 여기 장관으로 가셔서 통일원 장관으로 가셔서 이제 한반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해서 이제 뭐 초안을 만들었어요. 이제 대통령이 지시해서 만들려고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노태우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더니 이게 나는 됐으니까 이제 새 야당 총재를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원 장관이 그 초안을 들고 각 야당 대표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통령께서 의견 달라고 하신다고. 그래서 새 야당 총재의 의견을 다 받아서 그 수정한 최종안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표결은 다 여야 합의로 다 처리가 됐겠죠. 그래서 남북 관계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부권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전까지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는 노태우 대통령이 7번이 제일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한 6번 정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7번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아마 앞으로도 웬만하면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록입니다. 근데 이 7번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 7번 중에 3개의 법안은 거부권 행사한 후에
다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같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특히 이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래 야당이 단독, 야3당이 단독으로 냈던 건데, 그래서 몇 가지 조항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민정당이 참여해서 4당 형태로 이걸 다시 하는 걸로 갔고요. 또 지방자치법도 마찬가지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소야대였지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는 단독 통과시키고 다른 쪽에서는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는 이런 파행적인 정국이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문민 대통령이죠, 그죠? 문민 정부라고 본인을 불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문민 정부는 물론 맞습니다. 1961년에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최초의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죠. 노태우 대통령도 민주적 절차에서 뽑히긴 했지만 군인 출신이고 최초는 김영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민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인이 군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문민 통제가 가능해야 문민 정부가 되는 거죠. 근데 신생민주주의에서 제일 어려운 과제가 바로 이 두 가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고문자의 문제. 그러니까 뭐냐면 나 혹은 내 친구, 내 가족, 내가 아는 사람을 권력이 잡아다가 고문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랬던 거죠. 근데 민주화가 됐다고 하는 새로운 세상인데 활보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럼 이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일종의 과거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이제 프레토리안 프로블럼인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정치화되어 있는 군, 정치에 개입해왔던 군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를, 김영삼 대통령이 이걸 해냈습니다. 다 해낸 거죠. 초반에.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기에 해냈습니다. 그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이 93년 2월 25일 날 취임을 했는데, 그 다음 3월 8일에, 그 3월 8일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권영애 국방부 장관을 이제 부르죠. 권영애 장관을 불러가지고 이제, 자, 받아 적어라. 김진영 육군 참모총장, 서완수 기무사령관, 해임. 이렇게 한 거죠. 진짜 그걸 받아 적은 그 권영애 장관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고 본인이 이야기할 정도로 놀란 거죠. 본인도. 근데 사실 그 전주에 3월 8일이니까 그 전주 금요일쯤 되면 7일, 6일, 한 5일이나 4일이나 5일쯤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임 대통령과 군의 주요 장성들이 만나서 이제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임 대통령에 대한 아마 충성을 하는 그런 자리였겠죠. 거기서 다 등 두드리고 악수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딱 친 거죠. 그리고 4월 2일에는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까지 다 나갑니다. 이게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이고 이번에 사고 친 자리도 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군 문제가 있든지 해결이 됐는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임기 초에 신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시절에 그 정치적 자원을 이용해서 이제 이걸 친 거죠. 굉장히 용기 있고 굉장히 준비된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처리되고 그래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도가 한 80% 거의 90% 가까이 이렇게 그때 상승하고 이랬습니다. 초기에.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났더니 이제 그 뒤에 그 동빙고동에 있던 군인 아파트에 아침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출근하려고 내려가는데 우체통이랑 심지어 자동차 와이퍼에 이렇게 막 앞유리 창에다 막 어떤 문서가 이렇게 서너 장짜리 문서가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꺼내봤더니 하나회 명단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군에서 수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외부까지 흘러나와서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회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구나. 군 내에서도 놀랐고 사람들은 이제 그 말로만 듣던 전두환이 만들어 놓은 군 내의 파벌 조직인 이 하나회의 존재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레토리안 프로블럼
군과 관련된 문제는 이걸로 해결이 됐고, 과거사 문제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 재판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된 거죠.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근데 이야기도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87년 12월, 92년, 97년 12월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된 선거였으니까 95년 12월에 이 사람, 11월에 노태우가 구속되고 12월에 전두환이 구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9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러니까 오늘 국회의원 선거 날이면 그 다음날 발표가 났고, 그러니까 당선자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날 김대중 당선자가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이제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사면 복권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으로 나왔던 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그였던 거죠. 그래서 딱 정리를 하고, 그래서 당선된 대통령이 곧 이임하는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형식으로 그 형식을 빌어서 그 두 분이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은 주되 정치적으로 마무리한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적 정권 교체,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가 큰데요. 요즘에 오히려 김대중의, 리더십이 저는 좀 중요하게 특히 눈에 좀 많이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통합의 정치입니다. 이게 이제 정권 교체를 하고 나면 그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가려면 이게 정치적 보복이나 과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단죄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특히 DJ처럼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내가 권력 잡았으니까 그때 나를 괴롭혔던 놈들 다 죽었어, 이렇게 가게 되면 정권 교체로 인한 코스트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굉장히 정치가 불안정해집니다. 근데 김대중이 이제 그러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 두 장의 사진과 이 밑에 있는 이 사람의 회고록에 나왔던 이 내용에 좀, 특히 요즘에 울림이 크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일본에 있다가, 일본의 그랜드 팔레스 호텔인가 거기서, 중앙정부 요원들이 해서 끌려오죠.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욕실에서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끌고 와서 이제 배로 싣고 와서 중간에, 대한해협 중간에 이제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건 이제 대한해협 상황입니다. 대한해협에서 갑자기 밑에 돌도 묻고 손도 묻고 눈도 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이제 했던 이야기, 자기가 그때 이렇게 느꼈다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살고 싶다. 상어에게 하반신을 뜯어먹히고 상반신만으로도 살고 싶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김대중의 표현이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신군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내란 모의 등등 이런 걸로 이제 그 재판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해야 되는데 내란죄라는 게 사형 아니면 무죄죠. 그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렇게 되는데 이제 김대중이 차마 재판장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만 쳐다본 거죠. 입술만 쳐다보고 어차피 나는 사형 아니면 무기니까 재판관의 입술이 튀어나오면 무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입술이 튀어나오면 나는 살고, 입술이 찢어지면 나는 죽는다. 그죠? 나는 살고 싶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판장의 입모양만 뚫어지게 봤다. 그렇게 쭉 지켜봤는데, 재판관의 입이 찢어졌다. 김대중 사형. 그래서 전 사실 이거 읽을 때, 어떤 죽음을 눈앞에 둔 한 사람의 이 진솔한 모습 같은 게 좀 느껴져서 좀 짠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통합하는 정치를 폈습니다. 지금 상암동에 가면 박정희 기념관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의 건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7, 80%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입니다. 선거 때 공약도 했고 본인이 이거에 대한 이 건립 사업의 명예회장을 하겠다고 나섰고 그래서 부회장으로 박근혜하고 권노갑 측근이었던 권노갑 이사장, 지금 이제 이사장, 권노갑 이사장을 앉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화해의 길이다. 주변에서 물론 반대가 많았죠. 자기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박정희 기념관을 왜 짓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죠.
이걸 끌어안았고요. 그 이제 더 놀라운 건 사실은 전직 대통령들과의 만남을 가장 많이 가져 한 10차례 가까이 가졌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전두환 대통령도 불렀고 전두환 대통령을 전임자로 깍듯이 예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도 대단히 고마워했었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런 화해, 용서, 통합의 정신이 그 이후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권 교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정책 민주적 공고화라는 게 저는 이 세 분의 시대가 꽤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자면, 비유를 하자면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전환기니까 뭐 다리, 징검다리를 놓은 거죠. 뭐 어떤 큰 변화보다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를 놓은 거고요. 그 넘어왔더니 큰 장애물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을 깬 거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 장애물을 깼고 그 다음에 이제 울퉁불퉁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잔재들이 있어서 힘들었던 것들을 가기 좋게 다듬어주는 그런 공고화시킨 마지막 작업은 이제 그런 다지는 작업은 김대중 대통령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의 영향이 그 이후에 한국의 민주적 공고와 관련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요소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요즘 정치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양극화 하는데 진짜 심각할 정도의 양극화입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2022년 자료인데요. 이게 이런 여론조사하는 기관입니다. 퓨 리서치라고, 미국에. 이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는 너랑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사람하고 그 이야기 나누고 이러면 갈등을 느끼냐? 갈등을 느끼냐? 얼마나 강하게 느끼니?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19개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너랑 지지정당이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어떤 갈등을 느끼니? 뭐 이런 거죠. 그 파란색은 매우 강하게 느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색은 뭐 어느 정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는 대로 전체 19개 국가 중에 한국의 경우는 90%의 응답자가 갈등을 느낍니다.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강도도 강합니다. 저는 미국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미국은 진짜 양극화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 만나서 너 어디 지지냐, 뭐 공화당 지지냐, 그래서 뭐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거 굉장히 센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우리보다는 훨씬 셀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는 대로 우리는 매우 강하다가 49%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느끼는 게 41%, 합쳐서 90%.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죠? 19개국 평균이 한 60% 정도 느끼고 있고 매우 강하게 느끼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 정도 되는데 우리는 절반이 강하게 느낍니다. 역시 그냥 좀 조용하고 얌전한 나라는 일본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뭐 별로 그게 없습니다. 그럼 이게 왜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강하지? 뭐 이런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이 느끼는 걸 텐데 빨리빨리 가야 되나요? 실제 왜 싫으세요? 상대방이? 이유가 뭐예요? 미국은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 문화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인 부분에 대한 편견이 분명히 있고요. 백인 중심의 미국, 뭐 이번에도 뭐 남아공 출신들은 쫙 다 받아들이고 뭐 이번에 문제 됐잖아요. 어젠가 뉴스 나왔는데. 인종적인 편견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백인 중심의 60년대, 50년대의 미국 사회가 그 사람들의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밸류나 종교적인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어서 미국에서의 양극화는 보통 컬처 워, 문화 전쟁 이렇게 부릅니다. 내용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싫을까? 그냥 싫습니다. 뭐 묻지 마, 그냥 싫어 이거죠, 그죠? 감정적인, 정서적인 것들이죠, 우리는. 이게 이제 결국은 공존의 정신이나 아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했었지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시절의 그런 정치나 상대방에 대한 뭐랄까요? 동업자 정신이라 그럴까? 그런 게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는 선과 악의 경쟁이 아닙니다.
정치가 선과 악의 경쟁이 되면 그거는 전쟁으로 가거나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다름의 문제입니다. 다름. 네가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게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가치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에서의 정치는 선과 악의 정치가 돼버린 거죠. 이러면 이제 이런 양극적인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빴던 시간은 문재인 정부 때의 적폐청산입니다. 이거는 어떤 형태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적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다 찾아봤는데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에서 뭐라고 번역했나고 봤더니 deep rooted evil,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는 악,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적폐청산, 이걸 eradicating deep rooted evil campaign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악이라는 거죠, 상대방을. 그래서 만약에 적폐청산이 제도의 개선으로 가서 제도를 향해서 적폐청산이 갔다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쁜 제도를 고쳐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도를 향한 적폐청산이었으면 긍정적이었을 텐데 아쉽게도 이게 사람을 향한 거가 된 거죠. 사람을 향하게 되면 이게 이제 복수가 되는 거예요. 보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적폐청산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을 향해서 적폐청산은 너는 악인 거죠. 그걸 당해야 되는 사람은 악인 거죠. 이불이라고. 그럼 나는 뭐죠? 우리는 선인 거죠. 이건 포퓰리즘적인 접근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은 공존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이 악을 눌러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그럼 이거는 공존이 안 된다는 거는 결국은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있었던 정치적 경쟁자를 적폐로 간주하는 형태가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제 분노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 조국 대단한 사람이 조국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갈라졌겠습니까? 왜 그렇게 조국 때 사람들이 분노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조국이란 사람보다도 그 동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적폐라고 그랬던 거죠. 니네는 악이다. 근데 보니까 그 동네에도 더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한 거죠. 니네 뭐 똑같네 뭐. 니네 더한 놈이네. 이게 이제 갈라는 거죠. 이쪽을 분노시킨 사람들이 조국을 향해서 똑같은 모습을 보고 니네가 적폐 아니냐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던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나중에 양정철 씨 그 회고에 의하면 노무현의 유서를 지갑에 넣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복수의 정치를 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비교가 되는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이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자기가 죽을 뻔 했는데 용서했고 끌어안았는데 자기 문제도 아닌데 그걸 이렇게 결국 이제 이로 인해서 선악의 형태로 정치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끝날 무렵에 다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양극화되고 고조된 적개심 속에서 다음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그때의 선출 기준은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고 역량 있고 우리나라를 잘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가 아닌 거죠. 누가 더 상대방을 잘 혼내줄 수 있는, 더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냐가 훨씬 나은 거죠. 이낙연하고 이재명 중에서 누가 더 잘 싸울까? 이재명이 더 잘 싸우겠죠. 보수 쪽에서는 마땅한 사람 없어서 막 뒤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검찰총장이 우리가 싫어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들이받더라. 잘 싸우는데? 그래서 원래는 싫어했던 사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잡아놓고 구속시켰다고 싫어했던 그 존재인 윤석열이 갑자기 보수의 아이콘이 돼서 대통령 후보가 된 거고 결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기억나는 이슈 있었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아마 기억나시는 거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억나는 거 발모제 정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물었습니다. 그냥 딱 나뉘었던 거죠. 그래서 0.73% 차이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승자는 만들어졌지만 0.73%는 무승부입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무승부입니다. 그러면 이긴 사람이 내가 당선은 됐지만 절반은 나를 지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가 서야 되는 거죠. 이게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당선된 사람은 무승부로 끝난 이 선거에서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달려갔어야 됩니다. 그럼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의 정치가 나빠지게 된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습니다. 그건 1차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사실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막 싸웠던 것들이 한 60대 40 정도로 결과가 나왔으면 아마 그 자체로 해소가 됐을 겁니다. 근데 무승부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게 승패를 보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정치가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정치력이 해결을 못했고 야당도 비슷하게 문제가 됩니다. 야당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 야당이 이러저러한 일들 많이 했잖아요. 탄핵도 시키고 법안도 막 만들어내고 예산도 막 갖고 그랬는데 야당이 불법을 저지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법의 권한을 활용했을 뿐이죠. 그런데 옛날 여소야대 때 야당은 그걸 몰라서 안 했을까요? 옛날에도 여소야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단독 과반이거나 둘이서 과반을 넘으면 그때도 탄핵시키고 독자적으로 법안 처리하고 예산안 깎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했던 거죠, 그동안. 그래서 이게 옛날에 야당들은 인사권 관련된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주로 많이 했던 게 해임 건의안을 썼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 해임 건의안은 3공화국 헌법에서는 구속력이 있었는데 지금 헌법에서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쟁점화시키긴 좋죠. 이 정부가 무능하거나 잘못된 정책을 폈던 인물을 계속 데리고 있다. 저 사람을 해임시켜야 되겠다. 해임시키는 건 건의안발 하는 거죠.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탄핵까지 시켰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고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선이 넘어온 거죠.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옛날에 법안 관련된 것도 옛날에 법안들, 지금 이번에 거부권 행사했던 여러 가지 법안 중에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법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책과 관련된 법안이 이제 나가잖아요. 쌀을 얼마로 산다든지 전체 국민한테 25만 원씩 준다든지. 이게 이제 정책과 관련된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국가의 정책은 누가 주도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Who governs? 누가 통치하는가? 누가 통치의 책임을 지고 있는가? 야당도 같이 책임져서 둘 다 같이 하고 둘 다 막 싸워라. 이러면 이제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두 개의 태양이 있는 경우가 정치에서는 제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정책적으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도 옛날에는 예산안 처리할 때 예산안이 가장 쟁점이 많았죠. 통과도 늦게 시키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래도 야당이 옛날에 예산안을 다루는 방법은 쟁점화할 만한 걸 찾는 거죠. 예컨대 MB 같으면 4대강 사업 같은 거 막 부득혀가지고 이런 문제 있는 사업에 왜 자꾸 돈을 숨겨가지고 넣느냐, 이거 깎아버리겠다. 그럼 지지층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다 조직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예산 관련된 게 막히면 그럼 이제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정부 여당의 국정 주도권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산안 자체가. 예산안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거라서 내각제 국가에서 예산안이 부결이 되면 그거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거나 내각이 물러나거나 하는 정도의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사안들입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자제되어 왔습니다. 일정하게 어느 선 이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지난 일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관행이 다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3년 뒤에,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되고 3년 뒤에 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임기 중간에 선거가 대통령한테 여당에게 불리하니까 민주당이 왕창 치고 국민의힘이든 뭐든 뭐 어떤 야당들이 합쳐가지고 150석 이상을 얻었다. 그래서 다시 여소야대가 됐다. 대통령임기 3년 차에 여소야대가 다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 해왔던 것과 똑같은 일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탄핵 막 시키고 원하는 입법 막 하고 예산안 막 깎고 이제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옛날엔 이게 관행으로 막혀왔습니다. 관행으로 자제해왔던 거죠. 이런 제도적 자제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이 제도적 자제가 사라졌다는 거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게 굉장히 지금 나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읽은 분들이 있을 텐데 민주주의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이렇게 번역되죠. 붕괴하는 건가, 몰락하는 건가. 하우 디모크라시다, 무너지는 거고요. 여기 보면 보신 대로 민주주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법도 있고 또 사법부도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완충적인 가드레일이라는 거죠.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라는 거는 관행을 말하는 거죠. 정치적인 관행, 제도적 자제. 그러니까 법에 있다고 해서 그 법에 있는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게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상호 관용도 무너졌고 제도적 자제도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여소야대가 생겨나면 지금 그동안 보여줬던 것과 똑같은 거를 이제는 또 반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뭐 또 대통령하고 또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바꿔야 된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서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쓴 책인데 사실은 이게 개정판입니다. 원래 건 한 10년쯤 전에 썼던 건데 저도 이 문구를 몰랐는데 어느 후배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하는 식으로 보내와서 제가 했는데 지금 이제 분점 정부는 이제 여소야대를 말합니다. 여소야대의 출현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과 대통령 간 극단적인 힘겨루기로 이어질 때 두 기구 간 정면 충돌로 인한 갈등의 최종적 종착지는 정치 활동의 중단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 쪽에서는 계엄령이나 비상조치선언 혹은 군부에 의한 쿠데타 등 비정상적이거나 초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회를 압박할 수 있다. 한편 의회 쪽에서는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탄핵을 시도할 수 있다. 이게 2010몇 년에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제 후배가 노스트라다무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사실은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좀 창피했는데요. 이게 남미를 생각하고 쓴 겁니다. 남미의 대통령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대한민국에 적용될 줄 몰랐습니다. 이게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제도적 문제점입니다. 두 개의 힘이 충돌돼서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대통령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이 끝났을 때는 저는 조금 안도를 했고 이제 좀 새로운 정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기대감이 없습니다. 또 이런 일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위기적 징후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는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개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한두 가지만 대통령제 문제 좀 지적하고, 일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제의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대통령제는 굉장히 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원래 재헌헌법에서 만들어졌던 기초되어 있던 안은 내각제였습니다. 원래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근데 이승만 박사가 막판에 등장해가지고 대통령제 아니면 난 정부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제 고집을 부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박사가 없는 새로운 새 국가 건설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박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제 막판에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각제 국가에는 국무총리 제도도 있고
내각제 국가의 내각회의와 같은 국무회의도 만들어놨고, 그것도 그 당시에는 이제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지금 심의기관으로 상공화국부터 바뀌었지만 의결기관으로 남겨놨고, 그 다음에 정부가 예산안이라든지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도 그대로 뒀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합형으로 만들어진 거죠. 어쨌든 한국의 대통령제는 이승만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도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2공화국이 이제 4.19 이후에 제2공화국 들어오고 내각제로 만들어졌던 거를 다시 없고 강력한 대통령제를 부활시킨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이제 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어떤 체제를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은데 하여튼 뭐 이민우 구상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안들 많은데 다 무너뜨리고 무조건 대통령 직선제로 가자고 했던 분이 김영삼, 김대중이 두 분인 거죠.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제는 이승만에 의해서 도입이 되고 박정희에 의해서 부활이 되고 김영삼, 김대중에 의해서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좋다, 싫다, 잘했다, 못했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이분들이 대통령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권위가 있습니다. 그죠? 권위와 나름대로의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영웅적 서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겠다가는 위협 없이도 그 사람을 보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권위인 거죠. 지금 그런 권위를 가진 대통령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는 내각제는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영국 같으면 의회가 5년입니다. 임기가 5년인데 5년을 다 채우지 않죠. 왜냐하면 임기 중간에 얼마든지 스스로 해산하거나 혹은 불신임안에 의해서 물러나야 되거나 등등 중간에 계속 잘리죠. 대통령제는 반대로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임기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임기의 안정성, 임기의 고정성이 대통령제의 특징입니다. 미국에서 1789년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중에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된 적은 있습니다. 뭐 트럼프도 2번 했고 또 빌 클린턴도 한 번 해서 옛날에 한 4번인가 5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원까지 가서 엎은 적은 없습니다. 가장 근접했던 사람이 이제 닉슨이었는데 타협해가지고 물러났죠. 그죠? 없습니다, 여기는. 근데 우리는 이미 3명의 대통령이 20년 사이에 탄핵을 받았고 이제 국민들은 탄핵을 그냥 뭐 절도죄 정도 수준으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뭐 절도죄 잡아넣어야지. 뭐 대통령 탄핵시키지 뭐. 너무나 가벼운 내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한국 대통령제의 안정성이 깨졌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재명이 되든 누가 되든 하여튼 반대쪽에서는 되는 날부터 또 탄핵시켰다고 달려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제도적인 안정성이 깨진다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불안정한 정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통합의 한계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분단 국가인데 테크니컬리 전쟁이 잠시 멈춰준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이 잠시 멈춰진 상태죠. 그래서 내일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뭐 기술적으로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모두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통합의 구심점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국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 조지 6세라고 얼마 전 세상 떠난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는데, 히틀러의 육군이 그 브리튼 섬까지 넘어오지는 못했지만, 비행기, 전폭기들이 넘어와서 폭격을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버킹엄 궁도 9차례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폐하 여기 위험하니까 캐나다 같은 데 가 계시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도 했죠. 본인이 안 가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냥 왕실에서도 촛불 켜고, 그리고 난방 안 되면 또 난방 안 되는 대로 또 똑같이 살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위로하는 거죠.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영국 국민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었던 거죠, 이때는. 우리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는 맨 위의 자리를 헤드 오브 가버먼트하고 헤드 오브 스테이트, 그러니까 국가 수반, 행정 수반 이렇게 나눈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자리가 다 한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근데 행정 수반은 언제나 정책의 방향이 있습니다. 세금을 올릴 거냐, 내릴 거냐, 뭐 노동으로 갈 거냐, 기업으로 갈 거냐, 북한하고 친할 거냐, 싸울 거냐, 뭐 중국하고 갈 거냐, 뭐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이 있고 그 정책의 방향이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거니까. 근데 헤드 오브 스테이트는 국가 통합의 상징이고 체제 지속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한테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로 어디로 많이 가냐면 우리는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이후로는 갈등의 중심에, 갈등의 최정점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회가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뭔가 이런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모두를 아우러 줄 수 있고 이런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는 통합의 구심점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죠. 갈등의 정점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 있는 His Majesty's Loyal Opposition은 영국의 공식 야당을 지칭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정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이 보수당 아니면 노동당이니까 그 이제 야당된 두 정당 중에 한 정당이 저 이름을 되게 받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동당 정부니까 이제 보수당이 지금 이제 저 His Majesty's Loyal Opposition, 국왕 폐하에 충성스러운 반대당입니다. 근데 저 표현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대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충성스럽다는 게 있습니다. 이건 서로 상반된 이야기인 거죠. 아마도 옛날에는 반대자들은 그냥 오포지션이었겠죠. 국왕 폐하에 대한 반대자. 그건 영모 뭐 이런 걸로 처리됐겠죠, 그동안. 저게 로얄이 들어간 거는 이젠 체제 내에서, 그러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정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우리는 국왕 폐하로 상징되는 국가 전체에 대해서는 나는 충성하지만 그 아래 단위에서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반대하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 싸움의 영역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싸움의 영역이 구분이 없습니다, 이게. 국가 수준과 정부 수준의 차이가 없어요. 대통령이 다 들고 있는 거죠. 이걸 나눠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권력을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질문으로 제가 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동안 한국의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사진처럼 물질적인 형태나 뭐 경제나 산업만 발전해왔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한국 정치도 괜찮았습니다. 민주주의도.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게 붕괴되기 시작하고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동안 87년 이후에 안정적인 공고화를 가능하게 해왔던 정치력,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공존, 그 다음에 제도적 자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죠, 이제. 그럼 이제 일단 그 깨어진 관행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럼 이제 제도를 바꿔서 이제 타협과 협력을 시스템이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제도로 바꿔야만 개헌을 해야 되는 거죠.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정치적 위기를 다시 만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